안녕하십니까, 남성택입니다. 저는 김중업의 유럽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계신 정인하 선생님께서 이미 김중업 건축론이라는 책을 내셨고, 그 책의 많은 내용들이 큰 연구의 어떤 기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950년대의 르꼬르비지에의 시기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유럽 전역을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하는 브루탈리즘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은 토속적인 버나큘라 또는 굉장히 고대의 것에 대한 프리미티비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요코하마 고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조금 보았는데요. 김중호 선생님의 노트 속에서 잘 보면은 요코하마 공고에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카무라 준페이 선생님을 만났고, 특히 파리 에콜 데 보자르의 출신 건축가로서 굉장히 큰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스스로도 밝히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코하마 공고는 일반적으로는 보자르 방식의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근대 건축에 있어서 나카무라 준페이 선생님이 경험했던 것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1922년도에 살롱 도톤느라고 하는 파리의 어떤 연례적인 축의 살롱전이 있었는데, 그 1922년도에 그 행사를 나카무라 준페이 교수가 젊은 시절 에콜데 보자르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르꼬르비지에의 발표를 직접 경험했다고 밝히고요. 르꼬르비지에의 건축이 1920년부터 이제 에스프리 누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이론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크게 중요한 첫 번째 발표가 바로 1922년도에 이 살롱 도톤느였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준페이 교수가 직접 경험을 했고, 이러이러한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선언이고, 그것들이 고립된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나카무라 준페이 교수를 통해서도 이미 근대 건축에 대해서 충분히 일본에서도 익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중업도 스스로 밝히듯이 학창 시절부터, 즉 일본 시절부터 이미, 그리고 또 스스로 일을 하는 와중에 르꼬르비지의 이론과 작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1952년도에 베니스 국제예술가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을 때 르꼬르비지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꿈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건축가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계기였기 때문에 흥분된 상태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즉 김중업이 접하고 있었던 르꼬르비지에는 결국은 1920년대의 르꼬르비지에의 건축일 것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그가 1952년도에 이제 들어서게 될 르꼬르비지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작품들의 어떤 거대한 간격 같은 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0년대의 르꼬르비지의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구성과 같은 어떤 체계적인 분류라든지, 다 잘 아시는 5원칙, 또는 저는 늘 항상 5가지 정리라고 굳이 번역을 바꾸는데요. 이런 어떤 발표들이 1925년 또는 이제 26년도부터 무르익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1929년에 르꼬르비제 전집이 1권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선언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김중업도 이미 일본 시절부터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강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중업 선생의 수첩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르꼬르비지의 5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5원칙, 즉 다시 말해서 뭐 자유평면, 자유인면과 더불어서 필로티, 옥상 정원, 그리고 보통 수평창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오사띠 앵대뻥덩뜨라고 해서 독립적인 골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5원칙의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사띠 앵대뻥덩뜨, 즉 독립적인 골조가 포함되었던 시기도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런 내용들이 김중업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이제 입사하게 된 것이겠죠. 김중업의 노트를 보다 보면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11월 1일 토요일 날 다음과 같은 노트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르꼬르비제 사무실에서 설마 자기가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돌아갈 것을 생각했던지 이미 초겨울의 파리에 여름 옷차림으로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서 금을 긋는다, 즉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죠. 김중업은 뭐 당연히 일본어 잘했을 것이고 또 영어도 어느 정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어로 아마 그 직장 동료들과 소통했을 것이지만 다만 이제 불어는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는 것이죠. 사실 르꼬르비제 사무실에서는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거장의 어떤 생각들이 절대적이었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르꼬르비제의 생각을 그려주는 르꼬르비제의 손으로 작동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건축의 이론의 교육이라든지 담론들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도사로서 작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유일하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물론 이제 르꼬르비지에도 1907년도에 그의 스승이었던 오기스트 베레 사무실에서 마찬가지로 제도사로서 도면을 그렸고 그렇게 또 학습을 해 나갔겠죠. 그처럼 이제 김중업의 경우에는 도면만이 또는 스케치만이 스스로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르꼬르비지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1920년대의 건축과는 다르게 1950년대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김중업은 많은 도면들을 그렸고요.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들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2018년도에 김중업 박물관에서 전시가 있었죠. 김중업이 그린 르꼬르비제의 도면들의 전시가 있었고 그때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찬디가르의 4개의 프로젝트, 행정청사, 그다음 고등법원, 그다음에 주지사 관저, 그리고 의사당, 그리고 아메다바드의 4개의 프로젝트, 쇼단, 사라바이, 그다음에 방직자회관, 그다음에 침마바이, 그리고 프랑스의 또 4개의 프로젝트, 호크앤홉, 그중에서 홉을 작도했고요. 메종자울, 그리고 유니테 다비타시옹인데 마르세유 것이 아니라 넝떼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의 시테 유니베르시테에 있던 브라질관의 도면들을 주로 작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콜라브라테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놓은 이 쌍페르, 토비토, 도시 뭐 등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프로젝트들을 주로 담당하던 직원이었겠죠. 르꼬르비제는 이들의 어떤 약간의 지시를 받아서 도면을 실천하는 역할들을 초기에 좀 했었고요. 그래서 항상 김중업에 의해서 그려진, 김에 의해서 그려진 이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쌍페르에 의해서 검토된 이런 것들이 항상 병기가 되어 있게 됩니다. 총 지금 현재 328개의 도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원도가 이제 187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본이 141개인데요. 주로 이제 복사본이라고 하면은 그냥 재생산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도면을 다시 한번 복사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수정을 가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을 가한 그 복사도가 나중에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사인이 붙게 되면서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최종적인 도면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찾던 가운데 이제 복사도는 있는데 원도는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8개의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이제 최소 336개의 문서가 김중업이 관여한 도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도면들을 쭉 그렸던 시기들을 분류를 해 보았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1952년 11월부터
첫 번째 도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행정청사 도면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매종 자울 도면들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행정청사로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부분들 가운데 예를 들면은 1953년도, 즉 이듬해의 9월 또는 8월, 사실은 7월 중반부터는 시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액성-프로방스에 참가를 해야 됐었고, 그 시기 때는 또 프랑스 남부의 여행도 같이 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어 있다라든지, 또는 아까 정인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련의 여행들이 있는 그 시기들이 다 비어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특별하게는 그 1953년도 9월 달 또는 8월 달에 있었던 그 남프랑스 쪽 그 여행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직전에 있었던 마르세유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면은 지금 김중업이 처음에 참여해서 그렸던 도면이고요. 그 당시까지 홀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던 상페르가 검토한 도면입니다. 김중업 스스로는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도면들을 확정짓는 과정 속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인면도도 그렸고요. 제가 그런 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몇 가지 이제 이런 큰 스케일의, 그러니까 200분의 1의 그 도면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며칠 뒤에는 자울주택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 자울주택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00분의 1이라고 하는 스케일과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을 마치 원경에서 접근하듯이 그리다가 갑자기 20분의 1이라고 하는 스케일의 인면도, 그 다음 평면도들을 그리게 되었고, 그때의 어떤 충격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낯선 표현인 카탈로냐 볼트의 형태도 낯설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도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그 재료들, 창틀의 어떤 재료들과 더불어서 특히 목재 합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연적인 무늬들을 일일이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20년대에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건축을 이끌었던, 선도했던 기계주의자 르꼬르비지에의 건축 사무실에서 갑자기 근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자연, 전통적인 어떤 재료들을 다루게 되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낯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매종 자울에서는 특히나 이제 인면도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과정 속에서 모듈러흐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르꼬르비지의 1950년대의 건축을 우리가 여러 가지들로 마치 공통점을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모듈러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과 함께 이제 오늘 사실은 더 깊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베통 브릭, 콘크리트를 노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김중업이 경험했던 르꼬르비지의 건축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특히 이제 1m 83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올렸을 때의 높이인 2m 26이라고 하는 치수가 최소 인간의 공간의 어떤 기준적 치수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런 인면들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김중업은 체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2m 26이라고 하는 어떤 최소의 단위가 어떤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1948년도에 일권이 모듈러르가 나왔기 때문에 김중업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정인하 선생님의 책에 보면은 최초의 그 르꼬르비지하고 만나는 그 순간 김중업이 던졌던 질문이 모듈러르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니까, 또 한편 이제 르꼬르비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김중업이 익혔던 것 중에 하나는 당연 모듈러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수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뒤져봐다 보면은 물론 철저하게 르꼬르비지의 치수들을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모듈러를 설명하는 김중업의 그런 그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울주택의 도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보았던 그런 목재 판넬의 그런 표면 처리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어떤 결합 방식들, 이런 것들을 굳이 도면상으로 결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택은 1953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1955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중업이 완공된 자율주택을 어느 정도 보았는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이제 파리 근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보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이 굉장히 거친 재료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는 방식들은 나중에 영국에서 특히나 이제 선언되는 뉴 브루탈리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치 선언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증거, 어떤 그런 사례로서 소개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스털링의 그 매종 좌우를 경험했을 때 그 충격 같은 것들은 익히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좌우를 경험한 이 스털링은 이제 가르슈 주택과 비교해서 이 주택이 중세 시대의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그 어떠한 그러니까 기술적 진보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충격적인 어떤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자세히 보면은 뭐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벽돌의 처리 방식들도 당연히 그렇고요. 결국 이제 레이너 벤함이나 이런 브루탈리즘에 대해서 기술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르꼬르비지에를 환기하면서 많이 썼던 그 표현이 1923년도에 건축을 향하여 그 책 속에 등장했던 많은 사실은 건축의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은 마테리오 브루트, 날것의 또는 있는 그대로의 또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재료들로 감동적인 관계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었죠. 물론 1920년대의 르꼬르비지에는 이 선언들을 그대로 그의 건축 속에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1929년이 되면 르꼬르비지에는 건축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 건축의 혁명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수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축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년대부터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건축의 방향으로 다시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우리가 아까 뭐 메종 루시어라든지 또는 위켄드 하우스라든지 또는 빌라드 몽드로 그러니까 이런 30년대 또는 20년대 말기의 건축에서 이미 있는 그대로의 그런 자연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 또는 작은 스케일까지 총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시기가 전후의 1950년대의 르꼬르비지에 건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김중업이 처음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현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매종 자울에 대한 어떤 작업들, 보조를 끝낸 다음에 다시 본연의 작업인 행정청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각종 내부의 어떤 그런 주요 평면들을 50분의 1 스케일들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뭐 여기 보이는 노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그로피우스와 로제르가 찾아와서 그 다음에 르꼬르비지에의 건축물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고 모듈로르라든지 브리솔레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한 희열을 또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일련의 도면 작업들을 그려나갑니다. 아까 코엔 교수님께서도 이미 언급하셨던 그 굉장히 기념비적인 도면들 작업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 획일적인 표현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단순한 수단으로 흙과 백으로 풍부한 그림자 효과들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아까 조현정 교수님의 이미지들을 보던 가운데 충분히 보자르 방식의 그 교육 속에서 이런 음영의 효과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익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 시프랑 집회에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바뀌었죠. 그리고 저런 어떤 장관 블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블록의 인면에 대한 이제 디테일적인 설계가 결정이 나면 다시 새롭게 주인면들을 저렇게 그려 나가야 했을 겁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는 도면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보이는 이 도면인데요. 큰 평면도 가운데 단면도, 인면도를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 가운데 모듈로르도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단면도에서 가운데 있는 그 복도가 모듈로르에 의한 치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언급되었던 2m 26의 치수로 이루어져 있는 복도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왼쪽에 그림들을 보게 되면 또 측면에 인면과 단면을 함께 표현한 그림들이 같이 있고요. 그러면서
로지아 쪽에 있는 그 난간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갈의 크기를 1대1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왼쪽에는 상당히 긴 분량의 노트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있는 그 설명들을 개별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는 이제 원기둥, 콜론느라든지 또는 바닥판이라든지 또는 로지아 이런 등등에서 끊임없이 베똥 브리트 또는 베똥 아흐메, 즉 철근 콘크리트인데 브리트한 거푸집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행정청사로 돌아와서는 이번에는 베똥 브리트, 즉 거칠게 또는 있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53년도 7월 달에 9차 시험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엑상프라방스에 있었을 때 김중업은 그 현장을 방문할 수가 있었고 그의 노트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있었던 그 제나키스가 마르세유 유니트 아비타시옹의 준공식에 있어서 그 옥상 정원에서 에드가르 바르즈의 작품에 의한 어떤 편주곡 발표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옥상 정원을 방문해서 실제로 자기가 그리고 표기했던 베똥 브릿을 구현된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옥상 정원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뒤늦게 한국 휴전 소식을 듣고서 벅찬 감동 속에 흐느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순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유럽에 왔은 지 이제 한 1년이 가까이 되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옥상 정원에 처음으로 베똥 브릿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휴전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럼 누구나 다시 이런 어떤 거친 베똥 브릿의 어떤 건축 속에서 공간 속에서 휴전되어서 한국 다시 재건돼야 되는 그 고국에서 어떠한 건축이 펼쳐져야 될까에 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할 그런 무렵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과 비교적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인도에서의 베똥 브릿에 대한 작도들이 있는 와중 속에서 저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내가 계속 르꼬르비지에의 건축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이제 새로운 한국에 대한 그 건축적인 어떤 가능성을 꿈꿔야 될까? 나의 건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르꼬르비지의 유니트 하비타시옹은 본격적으로 거대한 스케일로 베똥 브릿이 실현된 그 굉장히 스캔들을 일으켰던 사례입니다. 1952년도 10월 14일 날 준공식이 있었고요. 그 시기에 김중업은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 작품에 제도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당연히 누구나 가장 주목할 그런 중요한 사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 때문에 본격적으로 르꼬르비제의 사무실이 1950년도부터 경제적인 어떤 지원 속에서 굴러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도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게 된 1950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규모로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사례로서 아마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다 관심 갖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르세유의 유니트 하비타시옹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53년도 7월에 있었던 그 시암에서는 이 굳이 마르세유에 찾아와서 유니트 하비타시옹의 옥상 정원에서 이제 공식 파티를 한다든 등 또는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적 건축 답사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경험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실제로 이제 9차 시험 이후에 10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성된 팀10 멤버들도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때의 경험들을 언급하곤 하죠. 이때 르꼬르비지에는 준공식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돈이 없었다. 이 형편없는 솜씨를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감추어야 할지, 고쳐야 될지를 되물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돈이 있어서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일 수도 있다. 가공되지 않은 채 노출된 콘크리트, 베똥 부리 위에 거푸집의 소소한 사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오류들, 실수들이 보기에 따라서 환상적일 수 있고 풍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사람들이 툭하면 이야기하는 당신의 건물은 아름다운데 잘못 시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들은 옛날의 건축들을 볼 때 이런 실수들에 집착합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 사마귀 이런 것들에 집중합니까?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고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고 매일의 삶은 늘 그러하다. 달라지고 살아가고 집중하는 것,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 고귀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그 말파송, 형편없는 솜씨의 결과 앞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한 대조의 아름다움, 건축적 대조의 아름다움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옥상 정원에 어린이 놀이방을 위해 항해 오르는 경사로 난간이 보여주는 실로 극악한 형편없는 솜씨를 언급하면서 1952년도에 출판되었던 전집에 실렸던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사진 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사실은 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친 표면, 거친 시공줄론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진 밑에서 지붕 경사로와 거의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그 형편없는 솜씨는 건축적 대조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다른 이미지에서도 조형적 교향곡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처럼 인식되는 철분 콘크리트의 말파송, 형편없는 솜씨를 보여준 놀라운 사례 중 하나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또 다른 글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르꼬르비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역시 나는 돈이 없었고 그런 것 때문에 마르세유에서 이런 배똥부리를 실현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인도를 언급하죠. 인도의 초기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이 거침없는 콘크리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마르세유 유니테 다비타시옹에서 경험했던 이 순간은 김중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인도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그의 경험들이 고구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난함, 돈이 없음, 빈곤함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조형적인 교향곡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꾸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이제 행정청사로 돌아와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제 옥상 정원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가스켓트라고 불리는, 모자라고 불리는 저런 굉장히 조형적인 캐노피, 옥상 정원에 있는 캐노피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양쪽으로 각각 하나씩 있는 독립적인 경사로가 있죠. 기계적인 미국식 엘리베이터를 대체하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고 할까요? 그 요소의 거푸집의 처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찬디가르에 실현되겠죠. 물론 김중업은 이런 것들을 직접 당시에는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현장에서 이런 형태들이 끊임없이 굉장히 중요한 김중업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하이테크나 고도의 어떤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표가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었는데요. 이 일정표는 1954년도 10월 24일 날 작성된 일정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 이제 작가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프랑스, 영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아마 코르비지에로 보여집니다. 작가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미스, 라이트, 그 다음에 알바알토 등등의 인물들이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서구가 지닌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년도에 자기의 어떤 일정표를 정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서구에서 담아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것을 찾기 시작하죠. 이런 어떤 김중업의 건축이 한편으로는 이 서구의 건축을 배우기 위해서, 또는 르꼬르비제 건축을 배우기 위해서 간 길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서구에서 김중업은 다시 자기 자신의 건축으로, 또는 우리의 건축, 또는 동구의 건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 일정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김중업은 특히나 르꼬르비제의 건축을 넘어설 수 있는 경험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행, 기록이 될 것이고, 지금 정인하 교수님께서 분석하고 계신 그런 어떤 작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대 건축, 새로운 건축, 기계적 건축을 넘어서 지역과 전통의 것, 그 다음에 민속적인 것, 토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뿐만 아니라 이런 일련의 어떤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구의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건축을 넘어서 모든 문명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장 보편적 건축, 원시적 건축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돌아올 때 귀국 여행의 그런 코스들 일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한편으로는 르꼬르비지에가 1910년부터 11년간 했던 1년의 그 동방의 여행의 방식에서 르꼬르비지에는 CFI라고 해서 C는 컬처, F는 포클로, 그 다음에 I는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모든 여행들을 거기에 맞게 분류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컬처와 인더스트리가 뛰어날 것이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쪽에는 인더스트리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동유럽 쪽에는 아무래도 포크로우가 중심이 되어 있고, 갑자기 이제 뭐 이스탄불이나 또는 뭐 아테네로 가면 컬처가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르꼬르비지에를 산업의 건축가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사실은 1910년대 르꼬르비지에는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컬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민속적인 것, 토속적인 것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르꼬르비지의 작업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김중업 스스로도 스승의 건축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승이 건축을 배웠던 방식을 스스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스승의 건축을 배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의 그런 다양한 양상들이 진정한 모습의 스승 따라하기의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